전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보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어요. 추석을 맞이하여 아들, 며느리, 손주와 함께 성묘를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내린 비로 피로해진 아들과 며느리가 잠깐 휴게소에 들르자고 했어요. 그렇게 제가 화장실을 다녀온 5분 후 차가 사라졌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행히 주머니에 전화기가 있어서 급히 전화를 걸어보았죠. 하지만 전원이 꺼져 있다는 말만 들리더라고요. 비는 쏟아지고 나는 비를 맞으며 우두커니 서 있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 거지? 아무리 생각하고 이해해 보려고 해도 떨리는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휴게소 불빛이 번져서 눈물이랑 섞여 흐르는 것만 느껴졌답니다. 그날 나는 알았어요. 사람이 진짜 버려지는 순간은 말없이 사라질 때라는 걸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겪은 더 충격적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그렇게 비 오는 주차장에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들의 차가 다시 돌아오길, 누군가 나를 찾길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아무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휴게소 여기저기를 서성거리며 있으니 한 버스 기사님께서 왜 그러고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차마 사실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저 버스를 놓쳤다고 말했더니 다행히 서울까지 운행하는 버스이고 빈자리가 있으니 태워준다고 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터미널에 도착한 뒤에 지하철을 타고 집 앞까지 갈 수 있었어요. 어쩌면 내가 버려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내 떨리는 손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다고. 역시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렇게 돌아서서 나가려는 그때 현관문 너머로 작은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드디어 조용해졌네. 노인네가 즐기기도 하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요? 분명 내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그 소리에 다리가 풀려서 그냥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그렇게 문 앞에 앉아 소리 죽여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깨달았죠. 이 집은 내 손으로, 내가 직접 장만한 내 집인데, 이제는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집이 되어버렸구나.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휴대폰 배터리도 다 닳아 있었고, 가방도 차에 두고 내려서 지갑도 갈 곳도 연락할 곳도 없었어요. 결국 나는 집 앞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어요. 새벽 공기가 매섭게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그보다 더 시렸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내 마음에는 폭풍이 요동치는 듯 했죠. 그날 이후 나는 동네 공원 벤치에서 이틀을 보냈어요. 그런 제가 안쓰러워 보였을까요?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께서 김밥을 한 줄 주시면서 어르신 괜찮아요? 라고 묻는데 그 말에 또 눈물이 터졌어요. 그날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저에게 경찰관 세 분이 다가왔어요. 아마 누군가가 신고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파출소로 가려고도 했지만 혹여 아들에게 누가 끼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버텼던 건데 결국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분들과 함께
동네 파출소로 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왜 공원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들이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마치 애타게 찾던 엄마를 찾은 사람 마냥 저를 붙잡고 울더라고요. 기가 막혔지만 결코 내색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파출소에서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은 뒤에 조서를 한 장 쓰고는 어머니를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후 제 팔을 잡고 경찰서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에게 처음 꺼낸 말은 엄마 그날은 오해예요. 미영이가 엄마가 탓인 줄 알고 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 말이 납득이 가시나요? 하지만 전 아들의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그때 바라본 아들의 눈동자 속엔 미안함보다 두려움이 비치더군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상우야. 나 이제 괜찮아. 그때는 정말로 그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제가 살아온 삶이 와장창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함께 집에 돌아갔어요. 며느리 미영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내 눈을 피했어요. 나도 알아요. 며느리랑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 그래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그저 내 자식들 밥 해주고 손주 봐주고 그게 전부였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며느리는 늘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이런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때는 며느리의 그 말이 참 고마웠죠.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두렵습니다. 내가 점점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다음 날 다들 외출하고 혼자 있을 때 우연히 켜진 컴퓨터 화면에 보인 건 도대체 이게 뭐지? 재산관리 계획표? 그리고 천천히 읽어내려간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명의 이전, 자발적 퇴거 유도라니.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고 그 글씨가 자꾸 눈앞에서 번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구나. 이 집도 이미 그들의 집이었구나 라는 사실을요. 나는 그저 빌붙은 존재라는 생각에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다 뭐였나 싶었죠. 남편 없이 홀로 자식 키우고 온몸이 부서져라 일했는데 결국 이렇게 버려지는 건가요? 새벽에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낯설더라고요. 이 얼굴이 내가 맞나? 사람은요, 너무 오래 참으면 자기 얼굴도 잊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마음을 바꿨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누구를 위해 울지 말자. 과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 다음 날부터 연극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일부러 물건을 숨기고 말을 잊은 척 하면서 치매가 온 것처럼 굴었죠. 처음엔 미영이 놀라더니 곧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웃음의 의미 다들 아시겠죠? 며느리는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진짜 요양원 가셔야겠어요. 그래,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더 이상 미련이 안 남을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거기 가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때 내 손을 잡은 며느리의 손이 어찌 그리 차갑게 느껴지던지요. 그건 분명 나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계획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겠죠. 그날 밤 나는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는 말을 하고 변호사를 만났어요. 남편이 생전에 아껴뒀던 제 이름으로 만들어 두었던 통장을 꺼냈죠. 이 돈과 집, 그리고 모든 재산을 제 아들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뜻대로 쓰고 싶어요. 변호사가 묻더군요. 자녀분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아이들은 이미 나를 버렸어요. 이제 내가 나를 선택할 차례예요. 며칠 후 나는 모든 재산을 정리했어요. 집도 예금도 전부 내 이름으로 돌려놓고 기부 신탁을 걸었죠. 아니, 그렇게 해야지만 했어요. 내 이름으로, 내 손으로, 내 뜻대로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을 했죠. 그 사이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이번 주에 요양원 계약해요. 나는 그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미소만 지었죠. 며칠 후 아들 내외는 결혼기념일 여행을 다녀온다고 했어요. 그래, 잘 다녀와라. 그동안 나도 정리 좀 해야겠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안심하는 듯 편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몰랐겠죠. 내가 이미 모든 걸 끝내놨다는 걸.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요양원에 나를 데려가려는 날. 변호사의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응, 다 됐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중요하지 않다는 듯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이 집도 이제 정리 다 됐지?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그럼요, 저희가 깔끔히 정리했어요. 그 미소 속에서 그 아이와 나 사이의 문이 닫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며칠 후 그들이 집을 팔려고 했을 때 부동산에서 집 매매를 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듣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변호사에게 물으라고 했죠.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변호사에게 들었겠죠. 이 집은 이미 기부된 재산입니다. 변호사의 그 한마디에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는 소식과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했다는 소식이 나에게는 그 무엇보다 시원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분노하지도 않아요.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죠. 사람이 사랑을 계산으로 바꾸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르니까요. 나는 지금 내가 태어나고 중학교 때까지 살았던 고향인 바닷가에 살고 있어요. 울진이라는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곳이에요. 매일 아침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시는 커피 향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처음엔 외롭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아서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 조용함이 내 평화였다는 걸요. 이제 나는 혼자 밥 먹는 게 슬프지 않아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가 좋아하는 걸 먹거든요. 그게 작은 행복이더라고요. 비 오는 날이면 여전히 그날이 떠올라서 너무 힘들지만 이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음을 느껴요. 그 비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줬으니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실 분이 계실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걸요. 버림받은 게 아니라 자유로워진 거예요. 진짜 자신으로 돌아갈 기회일지도 모르겠죠. 누군가를 위해 평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그게 인생의 후반전이에요. 내가 그걸 깨닫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전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직 하루라도 남았다면 그 하루는 나를 위해 쓰려고요. 비 오는 날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 비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니까요. 그리고 당신도 나처럼 언젠가 웃게 될 거라는 걸 믿고 행복한 인생을 설계해보자고요. 나를 버린 건 그들이었지만 나를 일으킨 건 나였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